두 번째 키워드인데요. 더 어둠으로 나아가는 것 같지만 두 번째는 위축입니다. 너무 힘들게 살았다 올한해. 위축? 네. 두 번째는 위축인데 이 위축이라는 키워드 관련해서는 장애인복지법 개혁안 통과에 대해서 다뤄보면 되겠죠. 최근에 장애인복지법 개혁안이 기어이 통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국회의사당역 농성장을 꾸려서 결사반대했던 개혁안이 기어이 통과가 되고 말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장애인 당사자이자 비례대표 의원인데 이분이 대표 발의한 개혁안이잖아요. 이 개혁안을 그분이 대표 발의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근데 이제 위축이라는 키워드에 이제 장애인복지법 개혁안이 있어가지고, 위축은 된 적이 없다. 아, 우리가? 제가 그 키워드를 보면서 나는 위축된 적 없는데? 법안이 위축됐다. 우리 전장에도 위축된 적이 없는데? 맞아요. 라고 생각했지만, 이 법안의 통과가 이제 가져올 어떤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이제 어떤 위축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키워드를 좀 하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가 운영했던 이런 방식들, 장애인 자립생활 운동이 이제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는 이용자로서의 관계로 이렇게 전락하는 저희 입장에선 전락인 거예요. 이제 장애인이 이용자로만 된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 그 복지제도의 이용이라고 하는 게 우리는 복지가 권리라고 말하지만 사실 주는 사람들은 권리로 생각하고 주지 않거든요. 불쌍한 사람들한테 주는 걸로 이제 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투쟁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이 세상에 목소리 없는 자는 없다. 듣지 않으려는 자, 들으려 하지 않는 자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가 이제 인용해서 많이 쓰는데 이렇게 뭔가 요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이런 활동들이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의 이제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자조 활동을 통해서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제 조직이 되고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던 사람들, 한 번도 직장을 가져보지 않은 사람들이 이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사회 활동을 처음 하게 되신 분들이 많아요. 센터가 사회 활동의 첫 경로이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당연히 또 시설에서 계시던 분들이 탈시설을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를 통해서 하신 분들 당연히 이제 그럴 것이고, 제가 중증장애인 분들도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라는 공간을 통해서 대등한 동료적인 관계들, 사실 비장애인과 맺는 관계들이 장애인 당사자들 입장에서 그분들의 주변의 관계들이 모두가 선생님이고 나보다 다 나이도 많으신데 항상 저한테 선생님이래요. 제가 만난 많은 중증장애인 분들 처음에 이제 그렇게 약간 하시는 분들이 있었죠. 자기는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그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이제 항상 구성이 돼 있고 그런 관계 맺음으로 계속 살아오는 삶이 이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 삶이 그랬었는데 장애인 자립생활 이념, 장애인을 이렇게 보호의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되어야 된다. 이런 이념들이 이제 막 한국 사회에 도입이 되면서 장애인 자립 센터가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그 둘러싼 관계에 대한 물음을 필시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이렇게 항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고 누군가에게 물어보거나 뭔가 허락을 구해야 되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질문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차별의 문제를 직시할 수밖에 없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모으고 나는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내는 만큼 나의 권리가 확장되고 신장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다 이 자립생활 이념을 통해서 이렇게 구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센터는 운동을 구축한 거라고 이제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활동이 보장이 되거나 하지 않고 이용자와 제공자의 관계, 다시 이 관계로
방식의 법 개정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법 조문은 사실은 별로 바뀌는 게 없어요. 법 조문은 그 장애인 자립 센터가 장애인 복지 시설이라고 하는 그 조항의 각 호의 하나로 이제 센터가 그동안 없었는데 거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제가 앞에 쭉 설명했던 그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이 장애인 자립상 센터는 단순히 그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의 관점으로 관계 맺는 공간이 아니다. 우리가 주체가 된다. 우리가 주체가 돼서 서비스도 우리가 하겠다. 이제 사실 서비스 전달 체계로 진입하게 된 것도 이제 그런 이제 취지로 사실은 된 건데 이것이 중증장애 당사자들의 이런 권리를 이야기하는 이런 권익공헌 활동들의 위축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서비스를 잘 제공해야지 좋은 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장애인 당사자들의 임파워먼트나 장애인 당사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고 이런 활동들은 그 공간에서 평가되거나 의미 있게 평가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경향이 비장애인 중심적인 그 서비스 제공 전달 체계로서의 역할과 기능이 더 강화되는 경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래서 운동이 위축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들을 사실은 계속 했던 것이죠. 그거를 우려하는 건가요? IL 센터 운영자에게 전문가성을 증명할 학위와 자격증 등이 이제 요구될 수 있고,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규정이 있잖아요. 사회복지시설 규정. 이제 그런 것들로 평가하면서 전문가를 앉혀놨는지, 관련 경력이 있는 전문가를 앉혀놔서 이 전문가가 이렇게 소장으로서 리드하는 거 보고 서비스 잘 제공했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것들이 다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 시설에 들어간다는 거는 지금의 시설에 들어간 기관들의 그 하위 법령들을 보면은 이 시설은 이제 몇 인의 인력 구성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고 그 뭐 장이나 뭐 그 인력들이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지들을 이제 여기다가 그 규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뭐 그 거기에 이제 그런 조건들이 그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지만 요즘 그 중증장애 당사자분들이 그래서 나도 사회복지사 따야 되나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그래서 뭐 사이버대학교로 등록을 해야 되나 그런 자격을 사실 따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센터에서 일할 수 없는 거죠. 전문가가 아닌 것이고. 저는 근데 그거의 어떤 정점으로 또 어떤 드러났던 그 표현? 낙인의 표현들이 그 이종성 의원이 그 국회에서 발언했던 그 장애인 동료 상담, 장애인 자립상 센터 핵심 사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소주나 마시는 그거. 네, 포장마차에서 소주나 마시는 동료 상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근데 그 얘기 듣고 아니 그럼 국회의원분들 술 안 마시나? 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런 것도 대외협력이라고 업무 추진이라고 하는 거 아니? 윤석열 대통령 술 안 마시나? 그래서 뭐 외교 안 하시나? 검사 특활비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았어요? 나 잘은 몰라. 그러니까 영수증 이런 거 막 나오지 않았어? 아니 우리의 사회 활동인데 어쨌든 뭐 그게 이제 그거 이제 유흥이라고 하는 어떤 코드들을 가지고 그 비난하려는 어떤 의도로 그렇게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장애인 동료 상담 자격 없이 자격 없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자격이 뭐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공인된 이런 자격들. 근데 그런 자격들이 없는 사람이라도 동료적인 관계로 활동할 수 있었던 공간이 장애인 자립상 센터였다고 사실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자격이 있는 공간이었으면은 지금 장애인 자립상 센터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이 곳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공간이 되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공간이 아닌 이제 동료적인 지지적인 공간이었다라는 것인데 그거를 이제 무자격한 거. 근데 동료 상담가들이 이제 뭐 기본적인 양성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한국에서 20년이 된 역사인데 그리고 이런 동료의 지지적인 활동들이 장애인 당사자에게 가져온 변화들. 이런 것들도 다 되게 논문도 되게 많이 있어요. 이미 이제 한국 사회에서
어떤 한 분야로서 명실상부하게 운영되고 있는 건데 이거를 그냥 장애인들의 동료 상담, 자격 없이 하는 동료 상담 이렇게 딱 쳐버린 거죠. 소주나 마시는. 소주나 마시는 그 표현까지 써가면서 저는 이 동료 상담도 만약에 이제 그 어떤 자격을 요구하고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자격을 할 수 있는 분들만 또 진입이 가능한 일자리가 활동이 되는 것이고 그런 자격을 갖추기 어려운 또 이제 체중증 발달 장애인 그러나 이 사회의 차별을 알고 동료적인 지지 활동을 해왔던 분들은 또 이제 밀려나는 이런 결과들이 있을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지금 뭐 어떤 분들은 살아남겠죠.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여기서 경쟁하고 뭐 동료적인 관점으로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거죠. 저는 뭐 그래서 사회복지사 따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길래 딸 수 있으면 따세요. 먹고는 살아야죠 이러긴 했어요. 아예 근데 아예 뭐 거부와 뭐 이렇게 막상 이렇게 현실에 피부에 닿으니까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장애인복지법 개학안 통과 이후에 아주 침울했던 기자회견이 있는데 국회 앞에서 열렸던 제가 이 기자회견에 첫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국회 앞 기자회견 현장은 초상집을 방불케 했다. 장애인들은 투쟁을 외칠 힘조차 없어 보였다. 근데 실제로 뭔가 기력이 다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썼어요, 근데? 진짜 기력이 다 현장을 없어 본 보였어요. 거죠? 네. 현장 취재 기자로서. 네, 왔었어요. 망연자실? 약간 초상집을 방불케. 아니 근데 뭔가 그날 다 날이 추워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뭔가 다 침울하게 이렇게 계시고 이날 문혜린 소장님이 발언을 뭐라고 하셨냐면 IL 센터 활동하면서 중증 장애인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나도 탈시설 하면 IL 센터에서 활동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대요. 그러면 항상 그때마다 소장님이 장애인이라면 당당하게 얼마든지 IL 센터에서 동료 상담도 하고 권익 옹호 활동도 하고 할 수 있다. 언제든지 환영이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래요? IL 센터에서 일하시려면 비장애인처럼 정규 교육 받고 자격증 따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IL 센터에서 자립생활 운동을 하기가 어렵고 정부 기준에 맞춘 복지 서비스 제공 관련 일만 할 수 있다고 대답해야 하는데 이런 말들을 내가 어떻게 하냐. 절망, 막막함, 간절함 등이 차올라서 눈물이 난다 하면서 그날 이렇게 탄식을 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진짜 예린 수장님이 그때 많이 우셨어요. 그 법사위 통과된 날에. 그러셨구나. 지금 이 탄압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음센터도 이제 거주 연계사업 담당자 하시는 분과 권리중심 일자리 노동자분들과 이런 분들을 이제 정리해고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이것까지 이렇게 되니까 정말 동료들을 얼굴 보고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이제 많이 속상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런 안타까움이 다 있었구나. 하지만 그래도 이날은 좀 그렇게 통과가 돼도 이렇게 정신 승리하고 다시 우리에게 위축은 없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독립운동가가 되겠다. 예를 들면 나라를 잃었어요. 일본으로 나라가 넘어갔어. 대한민국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제 망연자실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식민지가 됐다. 그럼 식민지가 됐지만 다시 식민지에서 독립운동을 한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모이길 바랬지만 어쨌든 대중적 슬픔은 있었고 그 친일파를 척결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친일파를 처단해야 된다. 그래서 친일파 명단 있잖아요. 친일 사전 같이 그런 걸 이제 만들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각오도 다지시고 이완용 뭐 이런 거 을사오적 이런 것처럼. 그리고 약간 이제 법안 그 본회의는 다 논의 끝나고도 올라온 거여가지고 그냥 사실은 거의 부저처럼 하잖아요. 찬성, 반대, 뭐 기권 3개 정도 이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던데. 근데 이제 다 그냥 영혼 없이 누른 줄 알았는데 그 이제 나름 의사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반대랑 기권이 좀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막판에는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진짜 아무도 반대 안 하고 아무도 기권 안 하면 이거는 명예적으로
명예살인을 당하는 거다. 한차협이 이제 이런 이제 느낌까지 들어서 그 누구라도 이제 뭔가 그런 의사표시를 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기자회견 사진 막 찍어가지고 반대해주세요 이렇게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몇 명 했더라고요. 그래서 명예적으로 죽진 않았다. 네, 그럼 이제 세 번째 키워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후퇴인데요. 후퇴에 대해서는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재민 활동가랑 대화를 나눴는데 예산안이 어떻게 됐냐고 물어봤어요. 12월 21일인가? 21일인가? 그때 예산안이 통과가 됐잖아요. 이 이재민 활동가가 인상 깊은 얘기를 했는데 표나 이런 걸 만들 것도 없다. 왜냐면 반영된 게 없기 때문에. 그 장애인 콜택시 예산 271억 증액안 그것만이라도 통과를 해달라. 그러면 지하철 투쟁을 멈추겠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결국은 그것도 반영이 안 되었고, 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전반적인 그 반영 상황에 대해서. 9월에 이제 정부 예산이 이제 국회로 이제 이송이 되면서 알려진 사실이 그 동료 지원과 예산이 그 전액 삭감이 되면서 폐지가 되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서 요거를 이제 복원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로는 그 이동권 예산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비 지원이 안 되던 것이 국비로 지원되는 변화는 있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법 개정은 이제 그 지난 정부 말에 통과가 돼서 이제 첫 예산 편성이 이제 윤석열 정부 1년 차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예산이 이제 일부 국비 지원으로 되는 성과가 있었는데, 이제 여기에는 이제 인건비가 이제 빠져 있는 문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건비 포함해서 이제 국비 지원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저희 요구, 이동권 관련된 요구였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정부 예산안에서 그 R&D 예산, R&D 카르텔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마디 때문에 많이 날아갔는데, 그 많이 날아가면서 저상 좌석 버스 표준 모델 개발비 그 61억 정도 편성이 돼야 이제 그 모델 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그 아예 삭감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제 증액 요구하는 거를 진행을 했었고요. 이동권 분야에서는 또 이제 그 전국장애인 부모연대에서는 이제 재가발달 장애인 분들이 지역사회,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살아가기 위해서 지역사회 기반의 주거 서비스가 필요하다 요 요구들을 하면서 그 전국적인 오체 투지 진행했었는데, 거기서 이제 요구했던 거는 그 주거 생활 서비스 도입을 신규로 하는 거였고, 요거는 이제 예산액으로 한 19억 정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반영 결과는 두구두구두구 안 되었다. 특별교통수단 예산은 그냥 원래 차량 한 대당 1년에 1,900만 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얼마냐면 특별교통수단을 각 지자체에 한 대당 1,90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거를 5,100대, 전국에 5,100대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그 중앙정부가 1,900만 원을 다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거에 매칭을 해가지고 반만 지원하는 거거든요. 50%. 한 차량 한 대당 중앙정부에서 책임지는 게 950만 원이죠.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여야가 합의해서 한 대당 3천만 원으로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한 대당 3천만 원 증액을 하니까 정부안이 총액이 얼마냐면 469억이었는데 469억에서 271억이 이제 추가 증액이 된 거죠. 그래서 271억이라도 상임위 여야 합의한 것만이라도 통과시켜 달라. 이게 이제 저희 요구였는데, 그게 이제 271억 증액이 결국 이제 안 되었고, 그 469억이라는 정부안 그대로 통과가
된 건 또 아니에요. 뭐냐면 그 차량이 5,100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30대가 늘어났습니다. 그 차량 30대를 늘려서 그 예산이 한 10억 정도? 9억 7,500만 원. 네네네. 10억 정도 증액이 된 거예요. 한 대당 1,900만 원 단가를 한 대당 3,000만 원으로 증액해서 271억을 요구했던 건데 차량 5,100대 중에 5,130대로 늘어난 그 변화거든요. 이거 이제 증액 반영이 됐다고 사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이제 기재부에서 본회의 예산 통과 관련해서 보도자료 냈는데 특별교통수단 30대 올린 거 그렇게 보도자료에 한 줄 넣더라고요. 기분만 나빴어요. 대단히 자기들이 뭔가를 한 것처럼. 기분만 나빴어요. 발달장애인분들 주거생활 서비스도 19억으로 이제 사실 신규 예산은 반영되기 어렵다고는 해요, 국회에서. 근데 이제 상임위에서는 이제 여야가 합의를 해서 10억 정도로 이제 올린 건데 그것도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통과가 안 된 상황이고 동료지원가는 고용노동부 그 예산 복원을 저희가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상임위에서는 16억 정도 그 합의해서 통과가 되었지만 그 해당 예산이 고용노동부 예산 삭감되고 다시 영원이 되고 그 복지부에 그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그 사업에 그 내역 사업으로 동료 상담이라는 사업이 신설되고 예산은 23억이 이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27일인데 오늘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 그 동료 지원가로 일하시는 당사자분들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런 얘기들을 하셨어요. 원래도 최저임금을 받고 있었대요. 겨우겨우 받고 있었고 운영비도 되게 모자랐었고 근데 사업이 복지부로 이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소폭 증액이 됐는데 이 담당 인원은 400명, 거의 두 배가 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거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 수준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우리의 노동이고 일자리였는데 약간 발달장애인의 이런 동료 상담 이런 거를 좀 복지 서비스의 하나 뭐 이런 걸로 치부해서 복지부로 이렇게 이관이 된 것도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고 우리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고 현실적인 또 그 월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많이 답답하더라고요. 얘기를 듣는데. 아니 고용노동부에서 이 사업을 없앨 때 이제 논리인데 그걸로 이제 면담했을 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동료 지원가한테 지원받는 당사자들의 서비스 질도 생각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우리 발달장애인분들 노동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노동권이 중요한데 그럼 받으시는 분들한테는 과연 좋은 서비스일까? 이제 이런 이제 발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이종성이 소주나 마시는 동료 상담. 연결선상이 있어요. 중증장애 당사자들이 하는 상담은 무자격하고 서비스 질도 비장애인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 서비스 질이 낮다. 만족도 낮다. 뭐 효과성도 낮다. 이제 이런 이제 비하들이 있는 거죠. 어둠을 헤치고 나아가는 중이어서 어둠에 쌓여있는 얘기를 했는데요.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시퍼렇게 날이 설 때까지. 이 키워드를 통해서는 우리가 뭘 살펴볼 거냐면 우리 다운님이 생각하시기에 올해 우리가 제일 잘 싸웠던 순간 그리고 제일 잘 싸웠던 사람, 뭔가 뉴페이스 그리고 우리 운동이 되게 성장했던 순간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올 한 해 우리 이때 너무 멋있었다, 잘 싸웠다 하는 딱 기억나는 순간이 있으실까요? 솔직히 말하면 맨날 잘 싸우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뭐 어떤 특정해서 생각이 잘 안 나요. 정말 매일매일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최근에 영화를 봤어요. 아쿠아맨. 요즘 상영하는 영화 아니에요? 맞아요. 아쿠아맨 2를 봤는데 이제 영웅들의 이야기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은 이제 넘사벽의 능력들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영웅의 이제 아버지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때로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영웅적인 행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들 땐 어떻게 해? 그냥 했어.
어떤 날은 이기고 어떤 날은 지고. 그래서 때론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영웅적인 행동이란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박경석 대표님, 제가 이제 힘들 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완전 다 망했다 우리. 그래서 안 망했대요. 망한 게 없대요. 그래서 맨날 어떤 탄압이 방금 전에 줄줄 읊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대화가 권리준 씨 일자리 사업 폐지됐다 어떡하냐. 좋아? 탄압이 더 들어오니까 좋대요. 진짜 이 사람한테 망한 건 뭘까? 지하철에 동지가 한 명도 없는 거? 맞아요. 난 선전전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한 명이라도 나오면 우린 끝까지 간다 이런 거.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망한 건 없다. 너무 전략을 노출했나? 다 삭제해 주세요. 대표자들 빼고 현장 발언 중에 가장 기억에 남았던 발언이 있나요? 이제 비폭력 불복종 운동이다 이러면서 버스 행동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용기를 내어서 발언하시는 그 당사자분들이 이제 되게 기억에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흑인 차별에 맞서 싸웠던 마틴 루터 킹 이야기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틴 수미 킹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서울장차연의 대견이신데 엄청 발언을 힘있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차별에 맞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되게 인상적이고, 또 이제 장애여성 공감에서 활동하시는 또 당사자분 현정님도 발언 진짜 힘있게 엄청 잘하세요. 경찰은 차별하지 말라 이런 얘기, 그런 것도 많이, 경찰은 차별하지 말라. 어떤 측면에서는 매일매일 참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감동적인 드라마. 또 이제 피플에서도 이렇게. 저는 올해 약간 피플의 해가 아니었나. 그 부모연대 김수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고용공단을 점거한 발달장애인 당사자들이 점거한 그날이 발달장애인 당사자들한테는 장애인들이 이동권 투쟁 처음 했을 때 2001년도 맞죠? 그 박종필 감독 영화에 나오는, 네, 그거랑 똑같은 순간으로 여기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진짜 역사적 순간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2023년에 한 해 동안 있었던 어둠들을 살펴봤는데요. 2024년에는 어떻게 살고 싶으십니까? 총선이 있어서 이 총선의 기간을 활용해서 또 장애인의 권리를 알려나가는 시간, 또 22년이 23년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무거운 책임감들이 좀 총선에서 알려지는 또 그런 상반기를 좀 보내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해고된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해고된 분들의 연대가 뭐 전 국민으로 확장이 되면은 당연히 이 문제를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가 미워도 해결을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연대 확장들을 좀 만들어내고 이제 더 많은 시민들에게 이런 이야기들을 좀 알려내면서 짙어가는 어둠을 잘 견뎌야 되지 않을까,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에도 잘해봅시다 우리 동갑내기 친구 잘해봅시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한번 인사 말씀 올릴까요? 네. 새해 인사. 이렇게 하는 건가요? 새해에는 장애인에게도 시민의 권리를 나눠주십시오. 나눠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